옛날 옛적 장터 한복판에서 어미의 손이 잠시 놓였습니다. 단 한순간이었지요. 사람에 밀린 그 찰나에 5살 아이의 손이 비었고 3살 아이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 잃어버린 어미가 어찌 그리 태연하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으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그 집 문을 두드린 사람 하나가 이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아이들 사람이 먼저 버린 게 아니더이다. 손 하나 놓쳤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30세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과부에게 남은 것은 5살 아들 윤호와 3살 딸 은혜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과부를 볼 때마다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저 집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아이들이 굶지 않을지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과부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엄마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씨를 살리고 물을 데워 아이들 얼굴을 씻겼지요. 윤호는 물소리만 들어도 눈을 떴고 은혜는 엄마 치마 끝을 찾아 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는 은혜 손을 제 가슴에 대고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아이를 붙드는 일이면서 엄마 자신을 붙드는 일이기도 했지요.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밤새 말려둔 나물 몇 줌을 보자기에 싸며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것마저 팔지 못하면 쌀독이 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눈빛이 먼저 비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윤호의 옷고름을 여며 주다가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호의 어깨가 생각보다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말없이 은혜 쪽으로 몸을 돌려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은혜는 오빠 손을 잡고도 불안한지 다른 손으로 엄마 치마 끝을 꼭 붙들었습니다. 은혜에게 엄마 치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이미 붐볐습니다. 보따리를 진 사내들, 광주리를 이고 가는 안악들, 짐승을 몰고 가는 상인들까지 뒤섞였지요. 엄마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윤호가 은혜 걸음에 맞추어 속도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 어귀에 다다르자 소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흥정하는 목소리, 자루 내려앉는 소리, 웃음과 언성이 한꺼번에 엉켰지요. 엄마는 아이들을 제 앞으로 당겨 세우고 윤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은혜 손 꼭 잡아라.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은혜는 엄마 치마를 놓지 않은 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은 그 순간만큼은 단단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터는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엄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을 굶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과부이자 엄마인 여자는 윤호와 은혜의 손을 붙든 채 장터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장터 한복판으로 들어서자 엄마의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어깨가 가까워지고 발걸음이 자연스레 빨라졌지요. 엄마는 윤호와 은혜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좌판 앞에 다다르자 엄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말린 나물 몇 줌이 햇빛을 받아 색을 드러냈지요. 엄마는 값을 묻는 상인과 말을 섞으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보따리가 엄마 옆구리를 스치고 다른 누군가의 어깨가 등을 밀었습니다. 엄마는 본능처럼 아이들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잠깐만요. 엄마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앞만 보고 움직였고 장터는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지요. 엄마의 손에 힘이 더해졌고 윤호는 은의 손을 놓지 않으려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작았고 인파는 거셌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가 엄마 팔을 세게 치는 순간 엄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찰나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지요. 엄마는 깜짝 놀라 손을 다시 움켜쥐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윤호의 손이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본능처럼 은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다리가 아이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윤호의 손에서 은혜의 손이 풀려났습니다. 은혜야. 윤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다급했습니다. 은혜는 놀란 얼굴로 오빠를 올려다보았으나 사람들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손이 비어 있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지요. 흥정과 웃음 사이에서 세 사람의 손은 조용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늘 하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으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지요. 사람들의 다리는 쉼없이 오가고 윤호 눈에는 허리 아래 풍경만 가득했습니다. 치맛자락이 스치고 바지자락이 지나가도 윤호는 버텼습니다. 윤호는 은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크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윤호는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은혜야. 윤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낯선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더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윤호 다리는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5살 윤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몇 걸음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손의 온기가 사라진 순간 작은 다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지요. 은혜는 울음을 크게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치마를 찾듯 손을 허공에 뻗었다가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손을 가슴께로 모았습니다. 늘 엄마 품에서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장터는 작은 아이 하나를 쉽게 가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으나 지나쳤고 소리는 은혜의 입을 막았습니다. 은혜는 몸을 둥글게 말아 스스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바람에 묻히는 소리였으나 은혜는 믿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엄마는 한참이 지나서야 손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윤호의 체온이 전해졌고 은혜의 숨결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엄마의 심장은 밑으로 꺼져 내렸습니다. 윤호의 손도 은혜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이었으나 엄마의 귀에는 갑자기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흥정하는 목소리도 웃음도 발걸음도 한순간에 멀어졌지요. 대신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엄마는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호야, 은혜야. 처음에는 낮게 불렀고 그 다음에는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사람들 머리 위로 흩어질 뿐 아이들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사람들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좌판 뒤를 들춰보고 보따리 사이를 헤치며 아이들 얼굴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에 부딪히고 발을 밟히고 어깨에 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아이들을 잃어버린 어미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매는 사이 엄마는 느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에는 판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다니. 어미가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닌 거야. 말로 하지 않아도 시선이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시선을 하나하나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엄마는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붙든 엄마가 아니라 세상 앞에 홀로 서 있는 과부 말입니다. 아이 둘을 지켜내지 못한 여자라는 이름이 엄마의 등에 조용히 얹혔습니다. 해가 기울자 장터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흥정은 거칠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럴수록 엄마의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윤호가 어디에 서 있을지, 은혜가 울고 있지는 않을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벌이가 급해 눈이 잠깐 가려졌다고, 아이들 손보다 보따리를 먼저 본 것이 화근이었다고 말이지요. 그 찰나가 아이들을 세상 한가운데 던져놓았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장터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더는 소리를 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손에는 윤호와 은혜의 체온이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가장 먼저 잃은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나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과부였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끝까지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찾기 전에는 이 하루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발을 떼었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었고 장터는 서서히 접히고 있었으나 엄마의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호와 은혜가 어디선가 엄마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과부는 더는 장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좌판들은 하나둘 접혔고 바닥에는 집과 곡식 부스러기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호와 은혜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고 가슴 안에는 돌덩이 같은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과부는 마지막으로 장터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윤호가 저쪽에서 손을 흔들며 나타나지 않을까, 은혜가 울면서 달려오지는 않을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멀었습니다. 과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잘못 들어 먼저 집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이성으로는 알 수 없었으나 엄마의 마음은 그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가집 문 앞에 섰을 때 과부의 손은 한동안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마주할 적막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과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도 조용해서 과부의 숨소리마저 크게 울렸지요. 평소라면 은혜의 발소리나 윤호의 기척이 먼저 느껴졌을 터였으나 그날은 바람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루 한켠에는 윤호의 집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앞에는 은혜가 낮에 벗어두었던 작은 신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신발들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듯 고요했습니다. 과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아직 씻지 못한 그릇 2개는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과부는 그릇을 내려놓다 말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과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처음으로 숨을 죽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려 했던 울음이었습니다.
윤호와 은혜의 이름을 낮게 불러보았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마루에 주저앉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체온이 분명히 남아있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들을 처음 안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윤호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던 날, 은혜를 등에 업고 일터로 나섰던 날, 아이들 손을 잡고 장터로 향하던 수많은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과부는 그 기억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손을 놓지 않는 일이라고 믿어왔는데 정작 그 손을 놓은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초가집은 그날 밤 유난히 넓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가라앉자 장터 뒤편의 공기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으나 어둠이 내려앉자 금세 다른 얼굴을 드러냈지요. 발자국 소리는 끊겼고 바람은 빈 좌판 사이를 훑으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호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낮과는 다른 냄새가 코끝에 걸렸고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윤호는 은혜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움직이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오래전에 멎었고 작은 손은 윤호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손에 전해지는 힘을 느끼며 은혜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윤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은혜야, 엄마 곧 와.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윤호가 가진 모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반드시 온다는 믿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멀리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가 바닥을 긁는 소리도 섞여 들어왔지요. 윤호는 그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의 몸을 감쌌습니다. 은혜의 몸이 잠깐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는지 낯선 소리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호는 자신의 겉옷을 풀어 은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몸이 더 차가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윤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기 전까지 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지요.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기척이 스쳤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인지 짐승의 움직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윤호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나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더 끌어안고 윤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밤이 아이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순간 윤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은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호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밤이었으나 윤호는 버텼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단 하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윤호의 손끝은 감각이 둔해졌고 다리는 오래 앉아 있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잠들어 있는 동안만큼은 흔들림 없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오빠 옷자락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윤호는 그때마다 낮게 불렀습니다. 은혜야, 여기 있다.
그 말은 은혜를 위한 말이었으나 동시에 윤호 자신을 붙잡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밤을 건너기 위해 윤호는 그 말을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달빛이 장터 뒤편에 비쳤다가 구름에 가려지기를 반복했고 어둠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엄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여전히 자신들을 찾고 있을지 생각하며 말입니다. 윤호는 문득 엄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거칠었으나 따뜻했고 언제나 아이들을 놓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 밤을 헤치며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을 것이라 윤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렷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윤호는 본능처럼 은혜를 더 끌어안고 몸을 굳혔습니다.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아이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작은 몸들과 그 옆에 드리운 깊은 밤의 기운을 함께 본 것이었지요.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밤에 아이들이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니구나. 윤호는 고개를 들고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윤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와 윤호가 은혜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손에 들어간 힘과 은혜의 고른 숨결이 노인의 눈에 들어왔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놓였어도 마음은 놓지 않았구나. 그 말은 짧았으나 그 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하룻밤만 몸을 녹이자고 말했습니다. 이 밤은 아이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길고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은혜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은 채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의 집은 장터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이 피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은혜를 내려놓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아이들 앞에 따뜻한 물을 놓아주었고 윤호는 은혜가 먼저 마시게 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뒤척일 때마다 윤호는 몸을 기울여 아이를 감쌌습니다. 윤호의 눈은 자주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는 잠결에 몇 번이나 몸을 움직이며 오빠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윤호는 그때마다 낮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괜찮다. 그렇게 형제는 밤을 함께 건넜습니다. 엄마가 없는 밤이었으나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멀지 않은 곳에서 엄마 또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말이지요. 아침 햇살이 초가집 문턱에 걸렸을 때도 엄마의 마음은 아직 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피워졌고 물은 끓었으나 집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요. 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엄마는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아이들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윤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엄마 치마 끝을 놓지 않았고 윤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왔으나 마음은 아직 장터 한복판에 남아있는 듯 했지요. 엄마는 밥그릇을 꺼내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릇 두 개를 나란히 내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엄마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은 아직 그날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때 윤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5살 아이의 걸음이었으나 그 안에는 밤을 건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은혜 손을 놓았습니다. 그 말은 집안을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엄마의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고 이어서 숨이 멎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 먼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윤호 앞에 무릎을 꿇듯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던 어른의 자리를 내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윤호의 손이 더 굳어갔습니다. 아이는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꾸짖든 울든 무엇이든 말해주기를 말이지요. 그러나 엄마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손을 놓은 건 내가 아니다. 윤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윤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아이의 손이었고 그 위에 얹힌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급해졌다. 엄마가 먼저 마음을 놓았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울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허락을 받은 것처럼 터져 나왔지요. 윤호는 엄마 품으로 얼굴을 파묻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면 은혜 데리고 그냥 여기서 자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엄마의 숨이 무너졌습니다. 5살 아이가 밤에 계획한 것은 도망도 도움도 아닌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목을 두 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은혜의 선택은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다시 믿겠다는 몸의 대답이었지요. 엄마는 두 아이를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윤호의 손, 은혜의 손을 하나씩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잃은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보다 앞서 가려 했던 자신이었다고 말이지요. 윤호는 울음을 그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묻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은가라는 질문이었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늘부터 조금 늦게 갈게. 그 말은 다짐이었고 사과였으며 아이들에게 건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는 손을 놓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놓지 말자. 장터에서 손은 잠시 놓였을지 모르나 아이들의 마음은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고 엄마는 그 마음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이를 잃을 뻔한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이 먼저 돌아온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 누구의 손을 놓고 살아왔습니까? 그날 이후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쌀독이 갑자기 차오른 것도 아니었고 과부의 삶이 쉬워진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엄마는 아이들보다 앞서 걷지 않았고 아이들이 멈추면 함께 멈췄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에서도 사람이 몰리면 비켜섰고 흥정이 길어지면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하루벌이가 아쉬울 때도 있었으나 아이들 눈빛이 먼저 비는 것은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여전히 은혜의 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꼭 쥐지는 않았습니다.
은혜가 걸음을 멈추면 윤호도 함께 멈췄고, 은혜가 고개를 들면 윤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은혜는 자주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곁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손보다 먼저 눈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 집에서는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서로를 너무 급하게 불렀지. 엄마는 가끔 장터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손을 놓쳤던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는 압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손은 다시 잡을 수 있지만 마음은 놓치면 오래 헤맨다는 것을 그날 밤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이를 잃을 뻔한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이 늦게라도 제자리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손을 놓고 있다면 오늘은 잠시 걸음을 늦춰보십시오. 손보다 먼저 마음을 잡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야담은 조용히 남기고 있습니다. 과부가 된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이 여인은 밥 대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쌀독은 비어 있었고 아이 둘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먹여야 하나? 그때 여인이 선택한 건 돈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캔 풀뿌리 한 줌이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과부가 약초 장사라니 웃기지. 하지만 그 약초 한 줌이 훗날 아이 한 명의 목숨을 살리고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과부는 목숨값을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떻게 이 집을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사람들이 먼저 찾는 집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약초보다 더 귀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산자락 아래 작은 고을에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약초낭자라 불렀지만 본디 이름은 알 길이 없었지요. 과부는 35 나이에 서방님을 여의었습니다. 초가집 마루에 남은 것은 낡은 집신 2켤레와 아직 따뜻함이 가시지 않은 상복뿐이었습니다. 서방님을 묻고 돌아온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과부는 부엌에 앉아 굳은 손으로 솥을 어루만지다 말고 끝내 불을 지피지 못했지요. 그때 사랑방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살 도령과 6살 애기 씨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님, 오늘은 밥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애써 어른스러운 말투를 골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과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지요. 과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이제 자신이었고 이 아이들의 세상은 아직 무너지게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고을의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문을 나섰습니다. 이른 바람이 소매를 파고들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지요. 과부의 손에는 빈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장터에 내다 팔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과부의 발걸음은 산을 향했습니다. 이 집에 남은 마지막 길이 그곳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산자락에 들어서자 이슬 맺힌 풀잎들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과부는 허리를 굽혀 땅을 살폈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들이 문득 떠올랐지요. 봄바람이 불 때는 이 풀을,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저 뿌리를 캐야 한다고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과부는 이름 모를 풀 앞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혹여 잘못된 약초라면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지요. 그러나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기침하던 밤 열로 뒤척이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어 보퉁이에 넣었습니다. 흙을 털고 잎을 고르고 햇볕에 말릴 자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 손길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내일이 달려있음을 알았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 과부의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흙과 상처로 얼룩졌고 숨은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면 빈손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지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과부는 보퉁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으나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보따리가 아이들을 하루 더 살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령은 장작을 모아두었고 애기 씨는 물을 길어 놓았지요. 과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과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남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름은 약초 보따리였습니다. 며칠 뒤 과부는 말린 약초를 보퉁이에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으나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요. 쌀 자루를 맨 사내들, 생선을 펼쳐놓은 안악들, 고함과 흥정 소리가 뒤섞여 공기가 거칠었습니다. 과부는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고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가지런히 말린 풀뿌리와 잎들이 햇볕을 받자 은은한 냄새가 퍼졌지요. 그러나 지나가는 이들 대부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웬 약초란 말이냐? 어디선가 낮게 흘러나온 말이 과부의 귀에 꽂혔습니다. 한 사내가 멈춰서서 약초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약이 되긴 하는 게냐? 과부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답했습니다. 아이들 열을 내리고 기침을 먹게 하는데 쓰이옵니다. 그러나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 말이 어디 믿을 만하다고.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이 슬쩍슬쩍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값을 터무니없이 깎았고 어떤 이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지나쳤지요. 과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과부는 잠시 보퉁이를 덮을까 망설였습니다. 이곳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스스로를 더 낮추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문득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 한 그릇을 나누어 먹던 모습, 서로 양보하던 눈빛이었지요. 과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퉁이를 열어 약초를 정리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다시 들고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거짓을 섞어 팔 수는 없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약초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부는 보퉁이를 묶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졌지만 내일도 산은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장터를 떠나는 길, 과부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과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밤 초가집에는 바람소리만 낮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등잔불 앞에 앉아 팔리지 않은 약초를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풀잎 하나하나를 고르며 마음속으로 헤아렸지요. 내일은 무엇을 더 캐야 할지, 무엇을 더 말려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때 사랑방 쪽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8살 도령과 6살 애기 씨가 조심스레 다가와 과부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도령은 약초에 묻은 흙을 털었고 애기 씨는 잎이 상하지 않게 가지런히 놓았지요. 과부는 그 모습을 보며 말렸습니다. 이건 어미가 할 일이니 너희는 들어가 자거라. 그러나 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억지나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차분했고 마음은 단단해 보였지요. 애기 씨는 조용히 과부의 치마 끝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마님 웃으면 애기 씨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과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해졌지요. 과부는 잠시 등을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울음이 치밀었으나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았으나 따뜻했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약초를 정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서로를 버티게 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도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내일도 장터에 가시지요. 안 팔리면 또 가면 됩니다. 과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과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며칠이 지나 다시 장터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과부는 이전과 다름없이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약초를 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발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과부의 앞을 그냥 지나치던 이들 가운데 한 노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리가 잔뜩 굽은 채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약초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풀 작년에 우리 손자 열내릴 때 쓰던 것과 닮았구나. 과부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이들 열을 내리는 데 쓰이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약은 아니었는데 묘하게 잘 듣더란 말이지. 그 말이 장터 한복판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귀는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지요. 잠시 뒤 다른 안악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아이열에 좋다 하오. 과부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거짓은 섞지 않았습니다. 안악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초를 조금 사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으나 과부에게는 그날 처음으로 손에 쥔 값이었습니다. 그날 장터가 끝날 즈음 보퉁이는 전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과부는 은전 몇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컸기 때문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과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으나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누군가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과부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지요. 그날 밤 아이들은 과부의 손에 쥔 은전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말없이 장작을 더 모았고 애기 씨는 약초를 다시 말릴 자리를 정했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소문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보다 더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과부의 이름은 장터가 아닌 곳에서 다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상인 일행이 고을 어기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던 중 아이 하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지요. 그 주막은 늘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말 울음이 마당을 채우고 밤이면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사랑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불길에 그을린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은 가쁘게 이어지다 끊기기를 반복했고 작은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어른들의 얼굴도 함께 굳어갔지요. 아이의 어미는 치맛자락을 한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놓는 순간 정말로 잃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원은 아이의 손목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맥을 짚는 손길이 점점 느려지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이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의원의 소매를 붙잡고 다시 보아달라 했고 누군가는 부엌으로 달려가 찬물과 더운 물을 번갈아 들고 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의원은 고개를 저은 채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 약초 파는 과부가 있지 않소? 아이들 열을 내리는 풀을 판다 하던데. 처음에는 허공에 흩어질 말처럼 들렸습니다. 상인도 믿지 않는 눈치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부가 무슨 의원이란 말이요. 그러나 더 이상 부를 의원도 기댈 손도 없다는 사실이 끝내 그를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절박해지면 가장 작은 희망에도 손이 가는 법이었지요. 과부가 불려왔을 때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과부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열에 들떠 잠결에 울던 자신의 아이들, 밤마다 이마를 짚어보며 숨을 새던 그때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과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만 살린다는 장담은 못하옵니다. 그 말은 물러섬이 아니었습니다. 약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스스로 버틸 시간을 돕는 것임을 과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과부는 의원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남은 길이 없다는 체념에 가까웠지요. 과부는 먼저 아이의 입술과 손끝을 살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과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부터 열이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이의 어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고 상인은 길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불 앞에 앉아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새지 않게 나뭇가지를 조절하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몇 번이나 냄비를 옮겨가며 살폈지요. 말은 없었으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장터의 비웃음 속에서도 거짓을 섞지 않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약이 끓기 시작하자 방 안에는 풀뿌리 향이 은은히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냄새에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그 냄새에 매달리듯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이 아이가 살기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과부는 약을 조금 식힌 뒤 아이의 입에 한 숟갈씩 떠넣었습니다. 아이는 삼키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고 얼굴이 더 붉어졌지요. 아이의 어미가 겁에 질려 물러서려 하자 과부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침이 나와야 합니다. 막혀있던 것이 풀리는 것이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그 말을 믿기로 했지요. 밤은 길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몇 번이나 꺼질 듯 말 듯 했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이마를 짚고 손바닥으로 가슴의 오르내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이의 숨이 잠시 멎는 듯 보였을 때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귀로 숨을 확인하려는 듯 말이지요. 잠시 뒤 아주 약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과부는 그 숨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숨이 있다. 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아이의 숨은 조금씩 고르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에도 서서히 열기가 가셨지요. 과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으나 넘길 고비 하나는 분명히 넘겼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누군가의 밤을 건너게 하는 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흘째 아침이 밝았을 때였습니다. 과부는 습관처럼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열이 사람을 베던 밤들이 지나가고 뜨거움이 이제는 부드러워진 것이지요. 아이의 숨결은 깊고 고르게 이어졌고 잠든 얼굴에는 전날까지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가시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쁨을 먼저 꺼내는 순간 다시 어둠이 들이닥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만 움직였고 물 한 그릇을 내려놓는 손마저 조심스러웠지요. 의원은 다시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 아이 살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의 어미는 참고 있던 울음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상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의 눈에도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 한 번이 마치 사흘치 무게를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상인은 과부 앞으로 나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은전히 손바닥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을 살린 방 안에서 어쩐지 차갑게 울렸지요. 이 은자면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목숨값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부는 잠시 은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쌀독 앞에서 몇 번이나 떠올렸던 빛이었고 밤마다 아이들 숨을 세며 내일은 어찌하나 계산하던 순간마다 가슴속을 스치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손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받을 수 없사옵니다. 상인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이 아이를 살린 은혜인데. 과부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이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사옵니다. 살아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방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크게 외친 것도 꾸민 말도 아니었으나 사람들의 가슴 한가운데로 곧장 들어가 오래 머물렀지요. 상인은 은전을 다시 쥐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돈을 내면 마음이 놓일 줄 알았는데 과부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막힘이 이상하게도 상인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지요. 이 은전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상인은 끝내 은전을 거두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과부는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으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다시 숨쉰 것만으로 이 밤은 충분했지요. 그런데 상인은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내놓았습니다. 행랑에서 얇은 비단 조각을 꺼내 아이의 어미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고 주막 주인에게는 며칠치 밥값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마님이 받지 않으시면 제가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라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과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살린 값을 사람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받는 것도 내미는 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옵니다. 그날의 일은 곧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는 과부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고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받지 않았다더라. 사람 살리는 약이라더라. 말도 곱고 손도 곧다더라. 그날 이후 과부의 약초를 찾는 이들은 값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였고 먼저 자신의 사정을 꺼내 놓았습니다. 마님, 우리 집 노인이 밤마다 기침을 하옵니다. 마님, 우리 애기씨가 열이 오르옵니다. 과부는 그 사정을 다 듣고 나서야 약초를 내주었습니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내주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장터의 저울보다 더 정확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과부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은전 몇 잎을 쥐고 들뜨던 날들과 달랐습니다. 그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이불을 한 번 더 여며 주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손으로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는 숨결이라고. 그날 이후 과부의 약초는 더 이상 외면받지 않았습니다. 값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새벽산에 오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를 날과 쉬어야 할 날을 가려 몸을 아끼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지요. 살기 위해 버티던 몸이 이제는 살기 위해 쉬는 법을 익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한동안 새벽이면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쌀독이 비지 않았는데도 습관처럼 부엌으로 먼저 발이 갔지요. 과부는 쌀독 뚜껑을 열어 가득 찬 쌀을 한번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배부름보다 먼저 안심이 오지 않는 것은 가난이 몸에 남긴 흔적이었지요.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과부의 앞에는 사람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줄을 섰고 서로 먼저 사겠다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 약초는 급할 때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맡기듯 고르는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과부는 약초를 내주며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약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옵니다. 듣는 이들은 그 말에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떠들지 않는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는 것을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쌓일수록 과부의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팔리지 않아도 슬펐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잘못 내주면 누군가의 몸과 마음이 다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부는 장터에 앉을 때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내미는 이 손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할 수도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집안에도 변화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비어있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고 장작이 떨어져 불이 꺼지는 날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서로 반찬을 밀어주었고 먼저 먹으라며 젓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과부는 밥을 지어놓고도 한참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먹는 소리를 듣다 문득 가슴이 울컥했기 때문이었지요.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밥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아이들이 작게 웃는 소리. 그 소리들이 과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심이었습니다. 도령이 애기 씨에게 반찬을 밀어주면 애기 씨는 도령의 국그릇을 앞당겨 주었습니다. 도령이 많이 드시옵소서. 애기 씨도 많이 드시옵소서. 장난처럼 오가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과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넉넉히 지어 먹자꾸나.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도령은 얼른 물을 더 길어왔고 애기 씨는 부엌 앞에 앉아 장작을 가지런히 모아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늘 어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에 과부는 한 번도 큰 소리로 울지 못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 울지 않았고 주저앉으면 끝날 것 같아 버텼던 날들. 그때는 눈물 한 방울이 사치였고 한숨 한 번이 집을 무너뜨릴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아이들 앞에서 웃으려 애썼습니다. 웃으면 아이들이 따라 웃었고 아이들이 웃으면 과부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이제야 과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이 자신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가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조용한 평온이 아주 느리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들어왔으나 한번 들어오니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 기운이었지요. 그날 밤 과부는 등잔불을 끄기 전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한번 열어보고 장작더미를 한번 만져보고 아이들 이불을 한 번 더 여며 주었습니다. 과부의 손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은 예전만큼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기우는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갈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었지요. 가을이 깊어갈 즈음 고을의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풀잎은 희게 얼어붙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또렷이 보였지요. 과부는 아이들의 겉옷을 한 번 더 여미어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위를 먼저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추위였습니다. 도령은 글방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사가던 노인이 어느 날 서책 몇 권을 내밀며 말했지요. 이 아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니 그를 배워두면 훗날 길이 넓어질 것이요. 과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배움은 먼 이야기였고 배고픔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도령은 서책을 품에 안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것처럼 말이지요. 과부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의 앞날을 막을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도령은 등잔불 아래에서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혀가 꼬이고 소리가 자주 끊겼으나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배움이 기쁜데 그 기쁨을 바로 들여다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애기 씨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미 곁에 붙어 앉아 약초를 고르며 이름을 외웠습니다. 마님, 이 풀은 봄에 캐야 하고 이 뿌리는 가을에 캐야 합니다. 과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보다 더 이 집의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기특하면서도 가슴을 깊이 울렸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소박했으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반찬을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젓가락을 멈추면 애기 씨가 국그릇을 밀어주었고 애기 씨가 밥을 흘리면 도령이 말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과부는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어미가 너희 덕에 산다. 아이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묻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과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서로를 웃게 하며 버틴 시간들이 이 집을 조금씩 앞으로 밀어놓았다는 것도 말입니다. 세월은 사람의 등을 조금씩 낮추어 놓았습니다. 과부의 걸음도 예전만큼 가볍지는 않았고 산길에 오르는 날은 이제 손에 꼽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조급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산자락 아래에는 작은 약초가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지붕이 있었고 바람이 불면 문을 닫고 아이들을 안으로 부를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과부의 일터였지요. 가게 문을 열면 사람들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님,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값을 묻기 전에 안부를 묻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약초를 사러 왔다기보다 사람을 만나러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과부는 여느 때처럼 차분히 약초를 내주었습니다. 이건 몸이 찬 사람에게 맞고 이건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삼가야 합니다. 팔지 않아도 될 약은 굳이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물건보다 마음이 먼저 오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도령은 장부를 맡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으나 한 줄 한 줄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기 씨는 약초를 다듬으며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둘은 여전히 다투지 않았고 서로 먼저 나서서 어미의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과부는 가게 문턱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지요. 쌀독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던 아침, 아이들 앞에서 울음을 삼키던 그날 말입니다. 과부는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산에서 캔 풀뿌리도 장터의 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밤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그 마음이 조금씩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조용히 아이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집을 살린 것은 약초가 아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부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낮게 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마음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게에 불을 끄는 순간 과부의 얼굴에는 오래된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더 바랄 것도 더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버텼고 버틴 사람은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과부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 쌀독 뚜껑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가득 찬 쌀을 확인한 뒤에야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누가 보라고 지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에게도 세상에게도 아닌 스스로에게 건네는 웃음이었지요. 인생은 한 번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도 운이 갑자기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고 거짓 하나 섞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젠가 길 하나쯤은 내어줍니다. 아이를 키우며 버틴 하루, 손을 더럽히며 지킨 원칙,
남몰래 삼킨 눈물 하나가 훗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끝내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